최근 그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신용평가사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피치에 대해서,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한국기업평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 네. 대주주가 피치였거든요. 우리나라는 IMF 당시에 신용등급 강등의 상흔이 워낙 커서 신평사에 대해서 아주 파워풀한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3대 신평사라고는 하지만 무디스와 S&P의 점유율이 80%가 넘고 이제 피치는 한 1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라고 부르기에는 투탑과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해외에서 발행할 때는 신용평가를 받는 게 꼭 의무는 아니라서 이제 한 군데만 받아도 이제 발행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 한 군데 받는다면 이 발행사들도 이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무디스나 S&P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투톱과 피치 간의 시장에서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피치의 종합의견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요. 국가 신용등급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입니다. 피치 보고서에 따르면 트리플 A급 국가의 중앙값이 39.3%고 더블 A급은 44.7%인데 미국은 120%를 넘었고 앞으로도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해서 이 비율이 계속 악화될 거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트리플 A 국가인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데들은 40% 내외 정도로 되게 낮고요. 독일이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70% 가까이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트리플 A 국가 중에서 미국이 제일 압도적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피치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이제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 120%라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냐. 일본도 과거에 1998년까지는 트리플 A였었는데 이제 정부 부채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고 급증하다 보니까 현재 피치뿐 아니라 뭐 무디스나 이런 데 등급도 A0 뭐 네. 혹은 A 플러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보다 2단계가 낮고 또 트리플 A 때보다는 5단계나 낮은 등급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보다 우리나라 국채를 더 신뢰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돈을 굴리는 선수들의 논리와는 다른 신평사의 논리를 고수한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서구 쪽은 신용평가의 역사가 거의 무려 100년이 넘었고 자본시장도 워낙 성숙하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그냥 뭐 전문가 집단의 의견으로서 참고사항이지 이제 뭐 가격은 뭐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 조정 그리고 채권 가격이 내려간 것을 놓고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워렌 버핏 같은 이제 투자 그룹께서 이번 피치의 강등을 뭐 잡음이다, 뭐 노이즈다라는 평을 많이 하던데 만약에 무디스가 이랬다면은 되게 다들 각 잡고 심각하게 여겼을 텐데 이제 뭐 야, 뭐 겨우 피치 가지고 그러냐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 조정을 두고 피치의 강등 때문이다라는 거는 좀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는 듯한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마침 증시의 가격 부담이 있던 차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또 유가도 오르는 게 좀 이번 증시 조정의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피치의 결정에 부정적인 파장을 좀 확대 해석해 보면 S&P에 이어서 피치도 내렸으니까 뭐 이러다가 마지막 남은 무디스도 미국 등급을 내리는 거 아닐까 하는 뭐 염려가 들 수 있겠고 또 미국 신용 등급을 내리는 결단을 했으니까 다른 나라 등급도 순차적으로 손보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지금 재정 적자랑 정부 부채 비율 상승해서 지금 자유로운 선진국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S&P 11년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랑 지금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증시에 끼친 충격이 좀 대단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S&P라는 무게감에다가 또 S&P는 그때 당시 등급 강등만 한 게 아니라 등급 전망도 부정적을 또 달아서 마치 한 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일이고, 그리고 피치니까 뭐 등급 강등 이벤트만 놓고 보면은 그때보다는 충격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파급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던 거는 S&P가 거의 곧바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이제 소위 당시 유럽의 이제 피그스라고 하는 그 남유럽 국가들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신용평가사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탈리아는 A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고 네. 그리고 스페인도 이제 더블 A 제로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굉장히 많이 등급이 내려갔었거든요. 지금도 이 부분이 조금 세한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유를 보면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은 늘어나는데
있는데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니까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선진국 신용등급도 조정해 나간다면 그러면 간간히 자산시장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무디스 등급이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의 네거티브가 작년부터 네. 붙어 있어서 여기가 더블 B는 이제 그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그렇죠. 내려간 거니까 이거는 꽤 또 이것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 약간 유럽을 또 이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전고점 위협할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요? 일본은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실질적인 지위는 국제사에서 여전히 덜 훼손됐듯이 뭐 피치 등급이 AA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용 등급 하락 전에도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이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왜 오르냐, 장기채 수요가 왜 약해지냐라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완료되었고 미국 재무부는 이제 현금 잔고를 쌓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만기 1년 이하의 초단기 국채 발행에 의존했었는데 미 재무부 네. 여기에서 권고하는 단기물 비중은 한 20% 이내고 지금 이 비중을 거의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기채 발행을 좀 늘려야 하는 뭐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기채 발행은 이제 MMF 자금이랑 영래포 잔고가 많아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장기물은 좀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게 일단 연준에서 이제 QT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외 국가들의 수요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제 이런 미국의 장기채 수요처들인데 지금 좀 느낌이 살짝 세하죠.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랑 산유국들이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미국의 장기채를 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옐런이 중국에 갔던 게 미국 장기채에서 일제하러 간 거라는 네. 뭐 그런 이제 썰도 있었고요. 수급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도 내가 굳이 먼저 비싸게 살 필요 있나? 뭐 그냥 기다리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 에크먼 같은 헤지 펀드 매니저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쇼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수급만 보면은 좀 장기채 금리의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경제가 당장 침체로 가기보다는 탄탄하다. 뭐 그런 전망이 지금 금리의 하방을 좀 높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인플레를 뭐 앞으로 장기간 인플레를 한 2, 3% 정도를 깔고 거기다가 미국의 성장이 나름 탄탄하게 지속이 되고 장기물이라는 그런 기간 프리미엄을 얹으면 한 4% 이상의 금리는 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상반기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어떤 빠른 침체 같은 게 오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계속 탄탄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이 장기금리 4%도 무리한 레벨은 아닌 거죠. 그 에크먼의 단기채 쇼시겠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아이디어에는 충분히 공감하긴 하는데, 근데 굳이 뭐 5.5%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레벨을 굳이 쇼치겠다라면서 그것까지 얘기한 건 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쳐도, 그거를 과연 미국 정부와 연준이 가만히 그렇게 두고 보겠느냐라는 건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거든요. 미 연준의 주요 책무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의 안정인 건데, 그렇다면 미 장기 국채가 뭐 5%, 6% 가든 말든 우리는 큐티를 계속 하겠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미국 장기채 금리가 너무 오른다면 분명히 어떤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서 베팅을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장기채 금리가 너무 올라버리면 미국 금융사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그 상반기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한 것도 결국은 그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그 채권 손실이 너무 많이 나면서 부실화된 거지 않습니까?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거는 분명히 장기 채권을 이미 많이 들고 있는 금융회사들에게 부담
요인인 거는 맞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고요.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 장기채 시장이 미국처럼 발달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 미국 장기채 금리에 되게 휘둘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미국보다 낮고 그리고 대부분 고령화로 인한 장기 저성장을 예상하니까 그런 전망을 반영하면 장기 채권 금리가 되게 낮아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장기 채금리에 연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뭐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미국한테 멱살 잡혀서 지금 장기 금리가 오른 거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차를 두고 단기 금리가 반대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 금리가 막 오르면 그러면 장기채가 더 매력이니까 이걸 사야지 하는 만큼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또 구축이 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시장 금리도 높이면서 긴축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신용등급 관점에서는 피치가 2012년에 AA-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이후에 지금 장기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제 상당히 낮다는 게 이제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덧 한 50% 정도까지 와서 더블A급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강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침체 기미가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 자칫 함부로 재정을 풀었다가는 이게 그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한된 뭐 추경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나오듯이 이런 제한된 재정 운영을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